안녕하십니까.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 국제협력위원회 이충환입니다. 저희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는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esckorea.org로 들어오셔서 저희에 대해 알아보시고 저희 선언에 동의하시면 회원 가입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농수산시장, 마정동 축산물시장 같은 이런 곳을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 상대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 가서 가격을 물어보고 안 맞으면은 저 가게 가서 가격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가격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어떨 때 보면은 물건이 없다고 사장 아저씨가 옆에 있는 가게를 가서는 거기서 물건을 빌려와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런 좀 경쟁 상대들이 모여서 협력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도 이거하고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여러 회사들이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서로 인력을 파견하여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디바 초콜릿과 와플로 더 유명한 나라 벨기에에서 아이맥 김민수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충환님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용산 말씀하시는데 제가 웃음을 금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같은 계열 쪽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용산은 아니고요. 청계천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쪽 공부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옛날 그 추억을 좀 소환하게 되는데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잠깐만요. 오늘 발표드릴 걸 쉐어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풀스크린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을 위해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 보이시는 게 지금 마우스 커서도 보이시나요? 예, 그것도 보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화면에 그 저는 지금 제 그 사진이 오른쪽에 보이는데 그것도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건 안 보이시나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께 세팅하기 나름이시긴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보시는 분한테는 안 보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슬라이드만 보시고 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다 보여요. 민수님 아, 그래요? 모습도 다 그러면 보입니다. 가리고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소개받은 김민수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그 ESC 해외위 소속으로 지금 회원인데요. 일반 회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협력과 경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쪽은 조금 아닌데요. 좀 역사를 좀 들여다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맥이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그 지적 재산권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맥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다 공개 자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지금 현재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 소스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로 쓰고 그 다음에 같은 조건으로 배포를 하면 괜찮은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아이맥에서 영어라서 좀 죄송합니다. 이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맥에서는 지금 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게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큰 목차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큰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답을 하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그 과정을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기반을 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아이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벨기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 나가서 나중에는 반도체 얘기까지 좀 해서 왜 현재 이 모든 기업체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가지고 경쟁하는 관계 속에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이렇게 애를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실록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사실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맥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10년 정도는 제가 직접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거는 그냥 제가 찾아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아이맥에 처음 올 때 이게 어디에 있고 이게 뭐 하는 데지를 잘 모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 이게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회사 소개자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라고 하는 유럽의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인구 보시면 저희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1000만 좀 넘고요. 수도는 이제 브뤼셀이라고 요 중간에 보이실 겁니다. 브뤼셀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로 되게 작고요. 근데 이제 1인당 GDP는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제가 이제 화란어라고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란어 또는 이제 플레미시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불어도 쓰고 독일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나라라는 생각이 벌써 드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여러 지역에 특히 이제 북쪽 지역에 거쳐서 지사들이 연구소들이 좀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학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으로 좀 넓히면 네덜란드에 또 지사가 하나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덜란드에 극자외선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유일하게 장비를 만들고 있는 네덜란드 ASML 회사가 있습니다. 두 그 지역에서 그 두 개의 뭐랄까요 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 좀 굵직굵직한 나라들 또는 성장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중국, 인도, 그다음 미국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한국도 반도체 강국인데 왜 없을까?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은 초기에 이제 84년에 대학 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K 루벤이라고 이제 카톨릭 유니버시티 루벤인데요. 그러니까 루벤 기독교가 아니죠. 천주교 대학이죠. 천주교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이 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이제 현재 이 총수라고 할 수 있죠. 룩 반덴호프가 이제 아카데미아 중심에서 학계 쪽에서 산업계 쪽으로 굉장한 무게중심을 갖다가 걸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 회원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벨기에 말씀드렸고 브뤼셀 말씀드렸지만 아마 루벤 뭐 이러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사진을 모르면 아마 간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ESG 회원분들 중에서는 이 사진을 혹시 모른다고 하면 간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니면 뭐 그걸 간첩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솔베라는 그 회사는 벨기에의 가장 유명한 화학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7년에 그 당시에 이제 물리 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던 전자와 광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가지고 지금 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난 그 두뇌 파워를 지금 한꺼번에 보시고 계신데요. 뭐 플랑크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인슈타인은 다들 아실 거고 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젠베르그 씨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닐스 보어도 있고요. 그죠? 슈레딩거도 있고 여기에는 하이젠베르그 씨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브뤼셀에 모여가지고 현재 저희가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기반이 된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학회를 개최한 회사가 사실은 벨기에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학회를 한 데가 이제 브뤼셀이라는 지금 현재로는 불어와 화란어를 같이 쓰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한 20km 정도 동쪽으로 오시면 루벤이라는 여기는 이제 그 화란어만 쓰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항공사진인데요.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게 사실은 이거 이제 주차장이고요. 이 옆쪽에 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맥 이 캠퍼스가 있는데요. 사무동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개 있고요. 저는 원래는 여기 10층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재택근무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이 강연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뭐랄까 진짜 세계에서 꼽을 만한 그 기반 산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제 실리콘 직경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200밀 직경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300밀 직경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청정실이 200밀 청정실이 하나 있고 300밀 청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열이죠. 집광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300mm 쪽 파일럿 라인 옆에 너프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보시면 뉴로 일렉트론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뭐랄까 물고기 뇌를 갖다가 막 층별로 잘라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 F라는 거는 플란더스의 약자인데요. 그만큼 사실 이 동네는 지역 경제 또는 지역에 기반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벨기에라고 안 하고요. 플란더스라는 말을 꼭 써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바이오가 있는데요. 나노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나노는 10만 분의 1m입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요.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저희가 사람한테 있는 가장 작은 아마 뭐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가 나노고요. 이제 바이오도 사실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크기가 거의 비슷한 단계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노 기술 가지고 바이오 쪽하고 뭔가 좀 연결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진단이나 치료 쪽으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제 느낌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 뭐랄까 그 연구 백화점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혹시 모르셨다면 한국에서 혹시 이런 쪽에 어디든지 관심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재미난 일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이게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자연을 이해하다 보면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양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직 자체가 95개의 다른 나라 출신들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다들 언어가 다르고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게 사실 이 도표 하나로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같은 언어를 쓰는 벨기에 쪽이 워낙 많고요. 벨기에 회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화란어를 쓰는 네덜란드가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100명이 넘어가는 그 지역들은 대부분 유럽이거나 아니면은 인구수가 워낙 원래 많은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도 있고요. 이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금 굵직굵직한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한 지금 44분 정도가 이 조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도 작고요. 미국에 비해서도 작습니다. 아마 이게 현재 한국의 반도체 규모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이맥 반도체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정도를 나타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요. 일단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대학들을 묶어놨기 때문에요. 한 700명 정도 박사과정들이 5개 대학에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0명의 이제 박사 후과정 사람들이 역시 비슷한 대학에 나눠져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거겠죠. 그런 연구 계획, 연구 개발 또는 뭐 꼭 먹거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수익을 갖다가 이게 뭐랄까 영리는 아니지만 수익은 창출을 하는데요. 이 액수가 사실은 이런 규모의 연구소로 따진다고 하면은 거의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기업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는데요.
640밀리언 유로인데요. 제가 여기서 숫자는요, 제가 이 서구권에서 보통 3회 배수를 하나씩 찍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4마다 하나씩 찍는데요. 제가 그거 굉장히 잘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환율 들어가면 한 1,400원인가요? 지금 1,200원인가 막 곱해야 돼가지고 제 머리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밀리언 유로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알아서 좀 환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아마 US 달러로 환산하면 한 0.75 빌리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고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한 70% 이상이 기업체에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방자치죠. 그러니까 플란더스 정부에서 들어오는 게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정부가 한 3% 되고요. EU가 한 6%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맥이라는 연구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 반도체 관련된 협업을 상징하는 단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맥이 이런 걸 어떻게 유치를 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현생 인류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희 종의 특징이겠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는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제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맥에서 우리는 미래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미래죠.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소의 주축이 되어서 불가능한 걸 우리가 추구하고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좀 똑똑한 그리고 유지 가능한 해답이죠. 해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쪽에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도 반도체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가치 안에 이 가치를 갖다 흔들고 있는 깃발 안에 모여서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보이지 않는 또는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려 그러면 허구를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과학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이 인문학 하신 분들은 또 과학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맥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맥이 자리를 잡고 있는 벨기에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기에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 나라인데요. 아무리 봐도요. 근데 그 역사가 사실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뭐랄까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짧긴 하지만 간략하게 유럽 역사 그리고 벨기에 중심의 유럽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협업이 가능한 사회, 문화, 지리, 역사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로 2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2장으로 유럽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3개의 꼭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럽은 제가 보기에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으로 봐서 그런데요. 이 벨기에는 요 동네인데요. 혹은 뭐 갈릴리족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들었던 변방 이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지배를 당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란을 일으켜서 시저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는 이 민족입니다. 아마 좀 생각나는 게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저희 한국도 이 동방에서 이게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사실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데요. 저희 한국도 비슷한 연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다음에 혁명 주체들이 왕이 없었고 불안해가지고 다시 왕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유럽 정복하겠다고 막 하다가 워털루에서 지금 현재 벨기에 땅에 있습니다. 패전한 다음에 그 당시 이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이 프랑스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은 벨기에 영토가 언급이 되지만은 벨기에보다는
요 위쪽 동네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포함 요 동네를 가지고 완충 지역을 만드는 게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다음에 다시 이 큰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완충 지역으로 벨기에를 갖다 언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생겨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요. 이 동네가 사실 이제 국교도 있고 신고도 있거든요. 근데 이 땅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이 국교 신교의 경계점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신교고요. 이 벨기에 밑으로는 국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지금 한 16년 정도 되죠. 그 이후에 이 벨기에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 왕국을 세우게 돼서 지금 현재 벨기에가 생기는데요. 이날은 현재 벨기에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요. 이 당시에도 이 열강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저기에 그 프랑스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하나 왕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왕을 갖다가 수입을 합니다. 독일에서요. 이 레오폴드 국왕이 수입돼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수락을 해서 벨기에 초대 왕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외교술이 뛰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전부 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국왕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벨기에 입헌군제를 공고히 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꼭지고요. 두 번째로 가면 사실 유럽 역사치고 1차, 2차 대전을 얘기하지 않고는 유럽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요. 1차 대전은 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지만은요. 사실 독일이 그 당시 중립국이었던 벨기에를 갖다가 이제 우리 여기죠. 역사적으로는 프랑스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가기 위해서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우리가 왜 그리고 싸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동네가 무진장 전쟁터로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되고요. 아마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1차 대전이 만든 가장 유명한 시가 아마 In Flanders Field라는 시가 있을 텐데요. 캐나다 중령이 쓴 시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참호전에서 이 벨기에전 동네 어디에선가 죽어나간 병사를 보면서 쓴 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동네입니다. 플란더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고요. 근데 이제 그 덕으로 얘네들이 사실은 대륙에 첫 기차를 놓을 만큼 영국 다음으로 산업화 최전선을 달렸던 나라인데요. 이때 독일이 굉장히 많은 산업시설을 자기 나라로 뺏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 이후로 다시 2등으로 복귀를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 여기가 밑에는 프랑스어를 쓰고 위에는 벨기에 그러니까 더치를 쓰는데 화라나를 쓰는데요. 이때 이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이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합해집니다. 이것도 선거를 통해서 합해지는데요. 이제 그래서 현재 벨기에가 이렇게 3개 국어를 쓰는 좀 독특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적 역량이 되는 게요. 언어 계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치를 알게 되면 사실 독일어, 그 다음에 화란어, 영어 쪽 계보가 하나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알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태리어나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사실 관련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이 합해 놓으면 유럽 어디 가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어의 마술사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독일까지 합해진 거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아시겠지만 또 독일이 폴란드 친 다음에 이쪽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중립국이었고요. 그런데 벨기에 왕이 이 당시에 이제 왕은 좀 다른 왕인데요. 초기 왕하고는 독단적으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들 쟤 뭐 하는 거야 이러겠죠.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반발하고요. 영국이 그래서 사실 이 동네 이쪽으로 가면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던커르크라고 영화 나왔을 텐데요. 그 발음 보면 사실 제 느낌은 벨기에 도시 이름입니다. 던커르크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지역으로 영국군을 갖다가 이 본국으로 보내잖아요. 사실 그게 얘네들이 빨리 항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전열을 정비할 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게 왕이 혼자 그렇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의회는 영국으로 임시정부로 옮기고요. 독일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벨기에도 서구 열강 중에 하나로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식민지에서 굉장히 물적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덕에
벨기에뿐만 아니라 영국도 사실은 식민지에서 들어온 돈으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지도는 식민지에서 들어온 자원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서구인들이 이 인종차별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그 누구 말마다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자원이 들어가서 현재 지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현재 평화라고 할까요? 아까 그 제가 뭐 솔베이 학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게 가능한 게 사실은 잉여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요.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식민지에서 왔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자원들이 현재 독일을 이기는 데 쓰였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 같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죠. 이제 끝나고 나서 벨기에 나름대로 역사 정리를 합니다. 그 역사 정리가 뭐냐면요. 이 선거를 해서 자기네 나라가 됐는데 이 동네는 독일에 협조한 퍼센트가 한 25%였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5%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집요하게 추적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정확하게 알고 역사 정리를 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다른 말을 쓰고, 그러니까 다른 말들을 쓰고 하지만 한 나라라는 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뭐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주는 좀 자유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런 자유를 좀 누리고 있고요. 정부가 그런 자유를 누리게 해주게 하는 한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요. 이제 베네룩스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권이죠. 프랑스어 쓰고 벨기에, 네덜란드 쓰는 나라들이 합해가지고 베네룩스 연합을 만들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최초 경제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는 전쟁을 2번 한 땅덩어리에서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살자. 이제 좀 우리가 좀 평화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없겠나라는 생각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중심에 사실은 벨기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모인 나라가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룩셈베르그, 네덜란드, 그다음 서독인데요. 이 나라들이 유럽 경제연합을 만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브뤼셀이라는 곳에 지금 현재 유럽의 수도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정하는 순서를 알파벳으로 했거든요. 나라별로. 근데 벨기에가 B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했는데 그게 그냥 붙박이처럼 돼가지고 현재도 유럽연합하면 정부 수도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한국과 벨기에 관계가 어떤가를 보시면요. 저는 2001년에 한국을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물어보거든요. 너 남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재미난 게 있는데 그 다른 게 아니라요. 저희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강제 합방될 때요. 그 이전에 처음으로 우호통상 조약을 체결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남한이 단독 정부를 만들었을 때 다시 재개한 첫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겪어보니까 중립국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립국을 포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엔에 가입한 게 계기가 돼서 유엔군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지금 우호통상 120년이 되는데요. 뭔가 아까 뭐 와플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 맥주도 그렇고 좀 벨기에 거를 좀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또는 한국에서 유명한 게 벨기에로 좀 소개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마 이게 일본에서 극자회선 관련돼서 특히 이제 반도체 저희가 소재, 장비, 부품 그러잖아요.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국을 제재할 때 벨기에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연구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그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한다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제 반일의 영향으로 일본 맥주보다 이제 벨기에 맥주 더 마시게 됐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서유럽의 강소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민일님이 소개하실 때 자기 소개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개가 제일 어려운데요. 이게 보통 학회에 가서는 이렇게 소개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ESC다 보니까 어떻게 뜻을 같이 하는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제 스스로를 반도체 생계형 유랑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대를 지금 한 70년 정도를 딱 색깔별로 나타냈는데요. 제가 좀 시각적으로 많은 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림을 좀 많이 보실 거고요. 제가 지금 뒤에 사진에 이제 지구를 걸어놨는데요. 저기 아폴로 11호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찍은 첫 사진이거든요. 원판이라서 지금 아마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 보이고 아라비아 반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그게 사실 저는 저희 시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그 시대가 주는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구인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나와서 미국에서 한 9년 있었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신세계에서 이제 옛날 세계죠. 유럽으로 넘어와서 한 10년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전 지구를 돌아다녀 살다 보니까 이제 어디 쏘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인이야 이러고 다니는데요. 동시대인으로 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하면서 뭔가 공동 경험을 통해서 동질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약간 독특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요거는 제가 태어난 해에 일어났던 사건들 연포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색깔별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분들이 제가 이제 IMEC 근무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박사들 아지트 같은 연구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박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석사만 했고요. 그것도 외국에서 안 하고 한국에서만 한 상태로 지금 외국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굉장히 기회가 저희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세대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직장을 보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아마 제가 지구인이라고 하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아마 좀 더 편안하게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한국이 제일 편안하겠죠. 하지만은 전 세계로 안목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제가 아마 요거는 이 민니님도 그런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 석사과정 딱 들어가면 좀 깜깜하거든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머리가 안 좋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물리 쪽은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운이 좋아서 석사만 가지고도 어느 회사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래서 현대전자를 제가 선택을 해서 들어갔고요. 이제 그게 이제 2000년대에 하이닉스링이 바뀌는데 그때 제가 미국으로 나옵니다. 이제 IBM 인피니언이라고요. 인피니언은 지멘스의 자회사였는데요. 지금도 있고요. 거기서 메모리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분사한 게 히몬다인데요. 이 회사가 망합니다. 1910 미국에 그 환난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때 망하는데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깨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일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실직은 개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때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시대 문제지 이거 사회 문제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 때보다 좀 상대적인 불리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해하는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요. 저희가 좀 먼저 산 세대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심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겠지만 저도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연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지금 현재 이제 물리가 그래도 바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자연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어제보다 하나 몰랐던 거 오늘이야 더 알게 되면 어제보다는 나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으로 살고 있고요, 여태까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연구소 쪽으로 돌아다녔는데요. 여기서 선행기술연구소에서 있었고요. IBM 인피니언은 요게 이제 좀 그 반도체를 만드는 연합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협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두 회사가 같이 연구를 하는 단체였거든요. 저는 여기서 대단히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미국 동부 뉴욕 이스트 피시길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그리고 2001년 기억하시겠지만 9/11이 터진 해입니다. IBM에 있다가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을 만큼 IBM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키몬다로 바뀐 다음에 리치몬드라고 버지니아 리치몬드로 가서 한 8년 정도죠. 7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이때는 양산 기술을 이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요. 뭐랄까요? 이쪽 그러니까 서구 실증주의라고 할까요? 과학주의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데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이게 인피니언 독일 회사거든요. 독일에 있는 독일계 미국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확실하게 좀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키모다가 문을 닫았을 때 이 아이맥이라는 동네로 논리 소자와 기억 소자,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로직인데요. 그것 쪽 관련된 거를 기여를 하면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처음에는 메모리를 했고요. 지금은 SM을 하고 있는데요. 논리 소자인데요. 이제 테크놀로지 플랫폼 쪽에서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사람이 사실 이게 일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서요. 직장과 또는 학교만 가지고는 기술이 힘들 텐데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남들 잘 안 보는 영화 보는 건데요. 이 워헌트라고요. 이게 한국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한국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반도체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쟁이라는 걸 정의를 가난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어떤 수를 써더라도 막아야 되는 게 저는 지상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가난은 아무나 누구나 다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희가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보시면 한국은 이 당시만 해도 확실하게 후기 농업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고요. 비슷한 시기를 다룬 미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는 흑인 운전사와 유대인 출신 백인 부유한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 3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이미 미국은 후기 산업사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때 벌써 양극화가 돼 있었고요. 그 양극화를 풀지 못한 미국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쨌든 이때 저희 알다시피 엄청나게 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 환난이요. 국가부도의 날은 영화 제가 보고서는 제가 이 당시에 사실 금모기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역량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사실 이때 직격탄을 맞고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전난이고요. 이거는 제가 환난이라고 부르는데 난리는 난리입니다. 난리가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하고 저뿐만 아니라 현대전자에서 또는 삼성전자에 나와서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이때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유랑조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2000년대 말에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한번 크게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굉장한데요. 이것도 굉장히 근데 이때 사실 키몬다가 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덕분에 저는 유럽으로 와서 이 회사가 아직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맥이라는 데가 이름을 안 바꾸는 한 아직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옮길 때 보면 이게 보통 무슨 뒤에 란자가 들어가면 이게 환난이든지 전난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옮기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최근에 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많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동네에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모인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쪽 관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관련된 새로운 상품들이 생긴다든지 또는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와 거의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총균세라는 책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말하는 대로 세균이 사실은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것이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이거를 발판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순기능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과 무관하게 저희가 같은 생명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건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전 세계 인류가 지구촌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모든 사람이 공동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 나가지고 야 우리나라에는 4.19 혁명이 있었어 뭐 이러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60대 베라가 있었어 이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4.16도 있었다 그러면 저는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회 변화가 된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 빼고는 아마 아는 분들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근데 이 사건은 아마 전 세계 인류가 공동 경험을 하는 최초의 사건이 될 것 같아서 지구촌이라고 저희가 말로만 했던 진짜 지구가 저희가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을 가져보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지금 뭐 이 소득 양극 현상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지금 역사적 영역이고요. 제가 좀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찍어보겠습니다. 60년대 말에요. 아폴로가 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시겠지만 그 냉전 이데올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이었고요. 이 이후로 아무도 달을 안 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소련보다는 우수한 걸 입증을 했고 그걸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20년에 이제 민간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 최초의 계기 같은데요. 스페이스X요. 이 팔콘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폴로의 컴퓨터 사양이 어떤지 궁금해 보신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최근에 올린 이 PC 사양은 어떨까 궁금해 하신 적 혹시 없나요? 저는 궁금해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양이 이렇습니다. 요 길이가 한 60cm쯤 되는데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이 중앙 연산 장치 나오고 주파수 나오고 메모리 나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글 찬스 쓰시도록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쓰는지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요즘 쓰는 PC보다 1000배 이상 빠르고요. 10만 배 이상 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아폴로가 달에 가는 게 가능하게 했던 컴퓨터보다 엄청나게 좋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컴퓨팅 파워 때문에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지금 같은 이렇게 원격으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느낄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반에 오늘 말씀드릴 반도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반도체 개발 연구인데요. 한자를 번역한 게 느껴질 텐데 일신을신하는 국제 협력과 경쟁의 역사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극소라고 하는 한자 말을 썼다가 좀 한자보다는 우리말 쓰자 해가지고 이제 아주 작은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어차피 과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의 n승.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주로 2의 n승으로 많이 가거든요. 뭐
1kg가 1024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10승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반도체 또는 아주 작은 반도체 이렇게 이제 2, 4, 8, 16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좀 감이 좀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개발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역사가요. 사실 지금 제가 네 꼭지로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 이전도 있고요. 그 이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도체를 그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논리 소자라는 거예요. 제가 로직 소자라고 이제 앞으로도 가끔 섞어서 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소자 또는 제가 메모리라고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현대 컴퓨터요. 이제 계산기로는 이게 담기 힘든 단어가 있어서 제가 컴퓨터라는 어쩔 수 없는 외래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이룩한 정보화 시대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얘네들은. 근데 그 뿌리가 하나의 소자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자가 다름 아닌 모스펫입니다. 모스펫이 전기적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똑딱 스위치인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분 중에 강대원 박사란 분이 모스펫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국 분이시거든요. 50년대, 60년대 이때 어떻게 한국 분이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분을 처음 알고 제가 반도체 회사를 다녔지만 제 사수분들이 이분 얘기를 해준 적이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알았을 때 그 충격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이분 이력을 보시면 6.25 때 해병대 통역 장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아마 전쟁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존하셔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사학위 받고 벨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만든 게 모스펫이고요. 실제로 이 소자는 현재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소자입니다. 근데 그 발명자가 이집트 출신 미국인과 한국 출신 미국인 두 분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놀란 경험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바둑판 같이 생긴 소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SRAM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메모리 중에 하나인데요. 모스펫에 기반한 메모리가 1964년에 페어차일드에서 처음 만듭니다. 이게 이 벨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를 차린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모스펫을 이용해서 SRAM이라는 걸 처음 만들고요. 그다음에 67년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뭐 비슷한 격자 모양이지만 로버트라는 분이 IBM에서 D램을 처음 만듭니다. 발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캐패시터, 그러니까 축전기 하나 하고요. 트랜지스터 하나 있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시스캡이라고 모스펫이라고 하는 소자가 있는 건데요. 요것도 메모리, 얘도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논리 소자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스위치고요. 얘는 빠른 메모리, 얘는 좀 느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합해지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주 연산 장치라는 CPU가 나오는데요. 그 CPU에도 좀 연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텔이 이 CPU를 처음 만들고 나오는데요. 이게 좀 역사가 좀 있어서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모스펫에 기반한 로직 중앙 연산 장치가 만들어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역사가 좀 재미난 게요. 사실 계산기, 컴퓨터가 계산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당시 인텔은 인터내셔널 일렉트로닉의 약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전자회사의 약자죠. 페어차일드에서 나와서 회사를 차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일본 계산 기계 회사에서 16비트라는 걸로 자기네 계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어주길 요구를 하는데요. 인텔에서 이 설계자가 마르시안 호프라는 사람이 딱 보고 야, 16비트이 얼마나 비싼데 16비트 말고 우리가 뜯어보니까 이거는 12비트로 될 것 같아. 범용 소자로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인 로직 서킷을 만들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여기 보이는 마토시라는 사람이랑 그 설계를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범용 소자를 만드는데요. 이게 재미난 사실이요. 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일본은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인텔만 기억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기 쓰는 소자 만들어달라 했는데 얘네들은 무슨 계산기가 아니라 험한 소자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이래. 이래가지고 한 2년 있다가 이 제품의 특허를 양도하게 됩니다. 특허를 포기하고 이쪽 인텔에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텔은 이거 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80286, 80386, 80486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어떻게 보면 자기 우물에 갇혀서 미래 가치를 못 본 덕에 미국 주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이후로 인텔에 합류해서 계속 그 CPU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네 꼭지로 제가 잡았지만 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헌을 했고요. 이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공헌을 했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 한국 공헌은 저희가 말을 안 해도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사실 인류 집단 지성의 최종 산물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독점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축소화를 시켰는데요. 아마 무어의 법칙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있었다는 데서 어자를 지어서 있다는 데로 바꿨는데요. 이 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무어의 법칙은 어디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단지 그래프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 그래프고 하나는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지수함수고요. 이루한 그러니까 이진 지수함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으로 하나가 올라가면 그 이전에 비해서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눈금이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4배, 8배, 16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그게 직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함수로 증가하는 거고요. 아니요, 지수함수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거죠. 마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그래프를 딱 보고 아 이거는 지금 잡혔어 안 잡혔어를 예측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커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든 무어란 분이 경제적인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 네 개를 딱 보고 이거 논문 발표할 때는 이 사람이 페어차일드에 있을 텐데요. 나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추구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인텔인데요. 왜 그걸 만드느냐 하면 이분이 발견한 게 결국 뭐냐 하면 물리법칙을 허용하는 한 최소 선폭을 루트 2분의 1만큼 줄여가지고 소자가 차지하는 면적을 반으로 줄이라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이루는 데는 일정 시간이 들겠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들어 놓으면 결국 같은 면적의 2배로 많은 소자를 만들거나 그래서 더 많은 기능 또는 직접도가 증가하는 공학 논리를 하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같은 숫자의 소자를 2개로 만들어서 제품 가격이 더 싸지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에 팔면 기업체는 더 많은 돈을 법니다. 하나는 경제 논리죠. 이게 가능하죠. 이거는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발견입니다. 이걸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제가 상자 안에 가두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고요. 그걸 편의상 10나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2분의 1은 제가 위에 쓴 대로 0.7 정도 되는데요. 요거 0.7 하면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만한 게 딱 나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죠. 7나노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10나노로 만들고 어떤 회사가 7나노로 만들면 같은 가격으로 팔고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이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2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초기보다는 4분의 1로 줄고요. 그 이전보다 또 절반으로 줄잖아요. 7에다가 7 곱하면 7, 7에 49, 5나 정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 기술은 아시겠지만 5, 7에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소수점 싫어하니까 3나노에서 아마 4나노, 사람들이 3나노 좋아하겠죠. 3나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10나노로 만드는데 내가 5나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4배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게 지루하긴 하죠. 근데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루를 또 새롭게 하는 표현이라고 썼는데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기계들이 소형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제가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처음으로 모스펫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좀 큰 모스펫이 있습니다. 모스펫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메탈, 이제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제가 그래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적합한 한국어가 없어서 영어로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그 영어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라고 하는 메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화막이 하나 있고요. 옥사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스고요. 그리고 필드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이 게이트 단에 전압을 가함으로써 요게 지금 반도체인데요. 규소지요. 그죠? 실리콘, P-타입 실리콘이 저항을 바꿈으로써 요 밑을 도체로 만듭니다. 이제 반도체의 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 게이트에 가하는 전압으로 이 옥사이드 밑에 있는 채널의 저항을 바꾸는 가변 저항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 소스라고 하죠. 마치 그 뭐가 이렇게 샘처럼 나오는 곳이고요. 드레인, 빠져나가는 곳이요. 이제 그쪽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자라고 하죠. 전자가 소스라고 하는 곳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도체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 모스펫이라고 하는 스위치가 켜진 상태고요. 그리고 전기가 여기 가해져 있어도, 전압이 있어도 게이트 쪽 전압을 꺼주게 되면 여기가 부도체가 됩니다. 그러면 안 흐르겠죠. 그러면 오프가 되겠죠. 근데 이 온오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는 꼬마 정고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한국도 봉화 가지고 봉수대에서 불 지펴가지고 저희가 신호를 했듯이 뭔가 온 오프가 있으면 정보를 갖다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약속을 정하면 그걸로 정보를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꼬마 정보 가지고 온은 켜진 거는 생물학적 여성으로 하고 꺼진 거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온 오프 가지고 전 인류를 지금 다 나타냈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로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논리이기 때문에 이 모스펫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성의 상징인 소자입니다. 그래서 뭐 제 나이 또래에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칼 세이건이 어떤 그 퉁구스카 폭발이라고 하는 그 설명하면서 외계인이 상륙해서 폭발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반증하는 걸로 그 폭발 흔적 근처에 트랜지스터가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트랜지스터인데요. 가변정입니다. 트랜지스터인데 그럴 말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성의 산물인 소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는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이 소자를 어떻게 루트 2분의 1만큼 줄일 거냐 아니면 루트 2분의 1만큼 줄여놓으면 소자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질문입니다. 그거를 이분이 아까 그 디램을 만든 분이잖아요. 사실 제가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제가 반도체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숙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랄까요 값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 회로의 속도를 정의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같은 상수만큼 0.7배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회로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파워가 이번엔 K의 지수로 그러니까 제곱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반으로 줄겠죠. 그죠? 그 전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 소자에 비해서. 물론 그런데 이 룰이 2000년대 초반까지 소자 크기를 줄이는 황금률로 쓰였습니다. 산업체에서 다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거의 그냥 따라갔고요. 그 중에 이 볼티지가 좀 중요한데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K분의 1을 썼지만 사실 나중에 논문에서는 이거를 다른 팩터로 냅니다. 알파라는 팩터로 따로 넣어가지고 이 전압은 좀 다르게 스케일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아 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USB가 아직도 5V인데요. 이 전압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걸 보면 이게 사실 이 소자를 줄여나가는 거랑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한번 줄일 때마다 대부분
0.7배 정도로 줄여나갑니다. 대부분 그 규칙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 곱해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더 못하니까 이제는 이건 아닌가 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거로 계속 하다가 2006년, 7년경에 반도체 공사가 그 누구도 모르게 이 기축에 기반한 축소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자 줄이는 일은 정말로 한국에서는 요즘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일을 한 협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하게 되죠. 2006년, 7년 이후에는 반도체 축소를 안 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죠? 이 경제 규모가 다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반도체 경제 규모가 수백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시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 차트로 나타냈고요. 일단 초록색부터 보겠습니다. 초록색은 반도체 개수입니다. 10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 빌리언 개의 반도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때 이제 듀얼 코어라는 게 처음 나오는데요. 펜티움 4 이후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파수는 안 늘어납니다. 이게 여기는 메가니까 얘는 지금 1기가 한 요 정도면 한 3기가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죠. 지금도 3기가 4기가 넘기 힘듭니다. 그게 여기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워인데요. 물론 개개 소자는 파워 효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소비하는 파워는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한 100와트 정도? 옛날에 저희가 60초와트, 100초와트 전등 얘기했는데 그 정도 파워로 사실 현재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죠.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들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퍼포먼스죠. 인스트럭션 퍼 레벨 파랄렐이라는 퍼포먼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게 좀 포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반도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그게 질문인데요. 그거는 마더보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더보드를 보면은요, 이제 386 나올 때부터 마더보드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이 컴퓨터가 보시면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하는 부분,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 가능하게 하는 전기가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죠? 전기가 얘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네. 그리고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그 마더보드는 CPU가 2개가 있고 메모리가 따로 쓰고 좀 더 고성능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2008년 거지만 왜냐하면 제 다른 취미 중에 하나가 또 서버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마더보드를 사서 컴퓨터 조립을 하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썼지만 사실 1999년부터 듀얼 CPU 마더보드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때쯤에 벽에 부딪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CPU 만들 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듀얼 코어가 이때부터 나오고요. 다른 것들은 좀 힘들지만 이 반도체 소자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작은 소자뿐 아니라 전체 체계, 그러니까 인타이어 시스템 또는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 전체의 효율과 성능 그리고 직접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진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요. 사실 반도체 경쟁에서는 지금 어두운 역사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면 미국이 자기네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 경쟁력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 무역에 의해서 위협에 빠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시면 요즘 중국이 하는 얘기 같으시죠.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이 당시에 이 실리콘에 만들어진 소자들이 컴퓨터와 전자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요. 87년도에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산 반도체에 반덤핑 관세 100%를 갖다가 부과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백투 더 퓨처는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돋보기를 가지고 뭔가 보면서 하는 말이 참 재미난데요. 뭐냐면 아니 이런 조그만 것 때문에 고장이 났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이고 그 다음에 말이
일본산이네. 당연하겠지라는 말을 하는데 마하티가 그럽니다.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일본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닥 브라운이 정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 그 당시 미국이 가졌던 일본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일본을 눌렀던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 세마텍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 반도체 연구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시작은 미국 회사만 참여 가능한 비영리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쪽을 배제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때 미국은 일본이 올라오는 거에 지금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미국이 이제 나트인데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50% 가까이 되니까 이거를 제지할 생각으로 미국 중심의 회사만 참여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효과가 한 3년에서 5년 걸렸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된 다음에 98년도에 이제 아까 8인치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2인치입니다. 300밀쪽 웨이퍼 기판으로 이제 표준을 만들면서 현대전자라든지 필립스, 뭐 SG 톰슨이라든지 시멘스, TMCS 같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현재의 세마텍으로 계속 면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로 여기서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아이맥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아이맥이 세마텍이 잘 못한 거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한국 분한테는 재미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미국 덕에 한국이 일본을 특히 이제 반도체 중에 메모리 시장을 추월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도체 전체가 아니라 그 메모리 시장만 본 건데요. 이제 나눠놓기를 미국 시대가 있고 일본 시대가 있고 한국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요 파란색은 세마텍이 처음에 시작할 때랑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나갈 때인데요. 한국이 올라가는 시기 보면 그거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계속해서 일본이 한 거의 70% 가까이 잡고 있었고요. 근데 92년을 정점으로 꺾입니다. 굉장히 급하게 꺾이는데요. 저는 이게 한국이 정말 부군이 엄청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제 기억에 일본이 두 가지를 잘못한 게 있는데요. 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모르겠지만 하나는 거의 차차 세대 메모리라고 해서 64메가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가 6인치에서 8인치로 넘어갈 때입니다. 근데 8인치로 안 넘어가고 있었고요. 근데 한국은 시작을 80년대에 했기 때문에 8인치로 넘어가는데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8인치로 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3.1이 이때 나오는데요. 아마 컴퓨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새 제품을 안 삽니다. 윈도우가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갈 때 그래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더 필요한데 새로 사지 않고 메모리만 좀 늘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64메가가 아니라 뭐 8메가, 16메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가 한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늦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물량, 메모리만 업그레이드하는 물량을 한국 시장이 다 가져간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윈도우 9도 굉장히 많이 메모리를 빨아먹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일본은 그 실기를 했고요. 한국이 그걸 타고 쫙 올라가서 현재는 거의 부동의 1등 메모리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IBM하고 인피니어 말씀드릴 때 잠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한국 회사는 지금 크게 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랑 삼성인데요. 그러면 협업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왜 그런 회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연구하는 데가 없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더 뭐랄까요? 크게 보고요. 회사 하나만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큰 안목으로 보면 그런 반도체 하나 한국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더 뭐랄까요, 빨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활을 주도하는 소자이다 보니까 다들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뭐라냐면요. 미국은 중국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 올해 기사도 아니고요. 작년 기사입니다. 뭐라냐면 서구에서 만드는 반도체 못 믿겠어. 얘 뒷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만드는 이 소자에서 좀 더 독립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미국하고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뭐가 했으면 좋겠어. 물론 제가 독일스럽지 않게 돈 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45밀리언 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결국 자기 국가의 뭐 안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수십 빌리언 달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광범하게 있는 소자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죠. 쟤네 혹시 우리 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우리 이거 어떻게 우리 시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제가 미래에는 어떤 게 곽강을 받을 것 같냐 하면요. 아마 에드워드 스노우덴이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컴퓨터 쪽에서는 이 사람 이전의 보안과 이 사람 이후의 보안으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생활 보호 또는 보안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든 정책이 아니라 자연 법칙 같은 거에 의해서 강화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 거냐면 이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또는 이 기술에 적을 두고 있는 저희들이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너희들 하는 거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 컴퓨터 쪽에도 누군가가 법칙 같은 거에 기반하는 게 있어서 정말 확실하게 그죠? 사생활 보호되고 보안 확실하고 그런 게 가능한 메인 연산 장치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인텔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걱정 안 하고 아마 이런 걱정하는 거 가지고 뭐 세계 평화라든지 아니면 지구 온도 유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영향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이게 천조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돈 쓰는 게요. 최근에 난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법을 통과를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좀 잃어가고 있는 반도체 주도권을 다시 잡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당시엔 세마텍,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아마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수혜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본이 아니라 중국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빌리언 US 달러고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중에 한 60%를 자기네가 노후된 반도체 생산 쪽,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거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 쪽으로, 그 다음에 US,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다시 갖고 오는 쪽으로 한 20% 정도 쓰는 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현재 위치에 불안을 좀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이제 키몬다에서 회사 문 닫혔을 때 얘기인데요. 사실은 아마 한국에 계신 메모리 업계 분들은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회사에도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도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실직자가 많은데요. 그분도 가정이 있고 자기 뭐랄까요? 자기 자아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중국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같은 사람이고요. 다 행복해주고자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후려칠 게 아니라 큰 형이면 큰 형답게 우리는 니네 하는 것 중에 지적재산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좀 고쳐주면 좀 한번 경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중국도 잘하는 거는 없고요, 그죠? 좀
좀 약간 좀 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건 좀 진흙탕 같아가지고 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노는데라고 제가 붙여서 썼다가요. 이걸 띄어서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의미가 좀 다른데요. 나 노는데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노는 일이다 보니까 아니면 나노를 하면 느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무의 법칙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소자를 줄이는 게 왜 그런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는 이제 아실 거고요. 그럼 이제 줄여 나가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메모리 소자하고 로직 소자의 이 피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보실 거는 딱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힘들게 줄여 나갔는데 요즘은 메모리 로직 상관없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사이클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모스펫에서 제가 설명을 약간 덜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게이트 랭스 아까 그 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걸 줄이는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 더 많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작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는 실제 그 저희 마스크에 그린 거고요. 하나는 실제 얻는 건데 더 작습니다. 실제 얻는 게. 그러니까 더 작게 가고 싶은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2000년대부터요. 지금 100나노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요. 그리고 이거가 가능한 게 사실은 이제 노광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뭐 ARF라는 것도 이제 쓰고요. 파장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극자외선이라는 것도 쓰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큰 붓이 있으면 좀 세밀하게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필이 있어야 세밀하게 그리는데 그리고 샤프심을 봐도 뭐 1mm짜리하고 0.7mm, 0.5mm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다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좀 더 조그맣게 해가지고 소자를 만드는 기술이 노광 기술이고요. 이제 그거의 최첨단 또는 가장 앞서 나간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1나노부터 100나노인데요. 머리카락 두께가 한 제가 60에서 100나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보다 지금 작은 두께로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소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물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리 쪽에 이 선배들 중에 좀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슈레딩거라는 분인데 전혀 물리 같지 않은 책을 두 편을 썼는데요. 그 하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전혀 슈레딩거거든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현재 분자생물학의 거의 시초가 아닌가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라는 책을 씁니다. 전혀 이상한 물리적이지 않은 책을 막 쓰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이 규모로 봤을 때요, 1에서 100나노를 제가 같이 그려놨는데요. 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로만 보면 바이러스가 한 100나노 정도 되고요. 지금 코로나도 그 정도 될 거고요.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가 10나노쯤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에너지 소스라고 하시는 글루코즈라는 게 1나노쯤 되고요. 이제 분자로 들어가면 앙스트롱으로 가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저희 생명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고요. 반도체 소자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복잡한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두 개가 뭔가 만나면 뭔가 새로운 게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많이 요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경이롭다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는 이런 뭔가 두 개를 섞어서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반도체 비례 축소가 도대체 우리한테 준 게 뭔가?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1981년도에요. 이게 이제 오스본이라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휴대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근데 크기 보이세요? 무게가 10kg가 넘고요. 가격이 한 거의 2,000유로 가까이 됩니다. 1,800유로 가까이 되고요. 근데 2007년에 저는 뭐 제가 아이폰 제가 팬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바꾼 장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이 소개하는 영상에서 제가 캡처했는데 손 안에 들어오는 이 조그만 기계가 2007년에 소개가 됩니다.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훨씬 더 좋은 기능이 들어가는데 겨우 2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아이폰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휴대기기 나오면서부터 휴대기기 안 썼거든요. 2G 폰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컴퓨터를 조립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취미생활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이거 뜯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샀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사실 저는 열린 사배나 아니면 자유나 뭐 그런 거를 좀 동경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닫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닫힌 시스템에 주는 자유가 있네라는 걸 느끼고 저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아이폰 5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삼성 걸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이폰을 넣은 이유는 제가 쓸 때 제가 요거 관심 있어서 쳐다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5가 됐는데요. 이동통신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겉은 이렇게 돼 있지만 속은 아까 제가 컴퓨터 마더보드에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지 있죠, 그죠? 건전지가 파워 서플라이고요. 한 3.7에서 3.8V 정도 전기로 구동되고요. CPU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신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기니까요, 그죠? 당연히 통신칩이 들어가 있겠죠. 요걸 좀 더 뜯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A6라고 하는 ARM 칩이 나오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기 아이폰은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로직 칩을 삼성에서 만들었고요. 아마 삼성이 초기에 그 로직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투자를 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 칩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아지긴 했지만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큰 컴퓨터에서 봤던 그런 모든 구조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A6를 뜯어보면은요, 벌써 이 메인 프로세스는 듀얼이고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GPU라고 요즘 뭐 GPU가 머신러닝이나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쪽에 잘 쓰인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인텔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그래픽 카드 만드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거에 강한 회사인데요. GPU도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메모리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접근을 하기 위한 뭐 어드레스를 암호를 풀어주는 그런 그 서킷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소자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이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 딱 써 있죠. 나 모스펫. 얘가 사실은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한 소자고요. 그 소자가 그 소자를 소형화하는데 많은 국가, 많은 회사들이 IMEC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이후 아까 말씀드린 데나르드의 비례 축소 규칙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사실 제가 인텔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첫째는 일단 여태까지 기술을 선도한 회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고든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교과서적으로 계속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 프레스룸에 들어가서 제가 그 자료 하나를 그냥 훔쳐왔는데요. 그 전통적으로 계속 광학 기술, 아까 제가 극자회선까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굵은 붓에서 작은 붓으로 가누면서 파장 감소에 기반한 축소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90나노부터는 이게 진짜로 더 이상 축소가 안 됐던 때거든요. 2003년이요. 연도 보시면 3, 5, 7, 9, 2년 단위로 딱 가죠. 교과서대로 딱딱 갑니다. 2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거의 한 6년, 7년 같죠.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어졌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인텔은 새로운 물질, 실리콘 저메니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써서 동일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 계속 축소했고요. 1세대, 2세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는 하이케 메탈 게이트를 써가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실리콘 저메니움은 모르겠고요. 하이케 메탈 게이트 관련해서는 IMEC에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 공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팻 가서는 이제 여기서는 저도 공헌한 게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텔이 좀 저는 용감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사실 한 20년 정도 연구 개발이 됐던 소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는 게 전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사실 판이 확 바뀌거든요. 전부 다 이제 핀펜 얘기하잖아요, 그죠? 22나노대 처음 도입이 됐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소자 구조에 기반한 축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4나노, 이것도 이제 곱하기 하시면 딱딱 나올 겁니다. 이것도 곱하기 0.7 하시면 90, 65, 뭐 40, 2, 32 쭉 나가는 게 이것 따라 가시면 딱 맞습니다. 0.7배요. 그래서 14나노에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들어가고요. 10나노가 이제 얘네가 좀 딜레이 됐다고 하는데요. 좀 늘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사나 S사에 비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7나노보다는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무어의 법칙이 있었다, 현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꼭 이런 작은 소자가 아니라 전체 레벨에서 전체 좀 높은 곳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계속해서 소자 성능이나 직접도를 향상할 것 같아서 향후 최소한 한 6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까지도 계속 비례 축소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뭐 맞으면은 좋고요.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아까 혹시 구글링 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아폴로는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저희가 현재도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켓 사이언스란 말을 쓰는데요. 복잡한 걸 할 때 보통 로켓 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주는 게 일단 안 가봤다는 거, 안 해봤다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서 실수하면 그냥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종래님이 이제 강건성이란 좀 생소한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강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주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요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드래곤에 무슨 컴퓨터가 썼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우주선에 강화된 소자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폴로에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요. 우주선이 보통 이 소자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확 들어가기 때문에 소자의 동작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이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고요.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런 우주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우주선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디자인의 요소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김종현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강건성에 기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세대를 쓰는데요. 이 세대가 그냥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겠죠.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파이썬을 써가지고 각각을 따로따로 씁니다. 메모리는 같이 쓰더라도요. 그래서 총 6개의 CPU를 쓰고요. 계산을 해가지고 6개가 동시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값이 나오는 놈이 있으면 걔를 리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재부팅이 딱 돼서 다시 살아나면 다른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다시 계속 가서 연산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설계하는 게 공학의 끝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강건해야 되는데 디자인 자체가 설계 자체가 강건해서 한두 개가 죽더라도 사람 목숨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설계 같아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백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18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대비를 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저는 저희 다음 세대가 우주를 또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라고 가정을 하면 또는 뭐 우주를 처음으로 나가서 보실 분들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관련된 쪽으로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을 익히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ESG 가입은 초기 이제 윤태영님이 회장일 때부터 했는데요. 그동안 집행부 또는 이 집행부 쪽에서 밖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뭐 좀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 아직까지도 지금 다른 분들한테 소개 잘 못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ESG는 이렇습니다. 뭐 제가 반도체 이 규소 구조를 지금 그려놨지만 이건 제가 중심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뽑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가 보통 한 10에 22승 정도 아톰이 있는데요. 평방 스퀘어미터당, 스퀘어 센티미터당. 거기에 이제 이 부도체가 아니죠. 불순물이죠. 불순물 또는 이제 이물질이 한 0.000002% 정도, 0이 너무 많으니까 보통 저기 이제 파트 퍼 밀리언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그러니까 밀리언 10만 개당 하나 또는 뭐 만 개당 하나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이제 인이 있고 붕소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들어가서 자유전자가 되면, 그리고 이제 전압을 느끼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현대 산업 사회가 모두가 다 전자에 기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예쁜 소리자입니다. 근데 물리학도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사람도 소립자거든요. 물론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힘든 게 이 소립자는요, 그 소립자를 갖다가 기술할 수 있는 간단한 수식이 없어요. 그리고 소립자 간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기술할 수 있는 수식도 아직 없습니다. 그거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람이 아직도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이제 그러함에도 이게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 네트워크라고 이스케이프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약어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라서 저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어서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방향성, 그게 기후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소득 양극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인종차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성차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아니시면 선생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부터 조금 생각을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쪽에도요, 사실 과학 관련된 단체가 하나 있고요. 제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고 비슷한 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과학 저변화라든지 대중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ESC는 IMEC에 계신 분들한테 아직은 좀 소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강연을 통해서 제가 IMEC에 계신 분들한테 ESC는 이런 단체고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아주 좋은 사회단체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긴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을 사진으로 찍어봤는데요. 가운데 IMEC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내 한가운데 있는 대학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을이 되면 축제를 하는데요. 이게 놀이동산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좀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루벤 시청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게 루벤 시청입니다. 이 길이 사실은 한국으로 오면 명동이나 뭐 종로 같은 거리일 텐데요. 근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좀 느긋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렌버그라고 아까 말씀드린 루벤 대학교 공과대학이 있는 곳이고요. 뒷면으로 지금 IMEC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뭐 맥주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스텔라, 뭐 렛백 그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맥주 말고요. 이제 한번 이제 아시게 됐으니까 IMEC으로 또는 벨기에로 오시게 되면 제가 이 동네에서만 마실 수 있는 맥주를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